혹시 자신의 성공이 그저 운과 우연의 연속이라고 느끼시나요? 사람들이 당신이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능력도 없다는 걸 곧 알아챌까봐 걱정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가면 증후군 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이런 고민을 들으면 그저 비웃었을 사람들이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시선으로 가면 증후군을 들여다보고 왜 그들의 철학이 현대의 이러한 불확실성이라는 전염병에 대한 가장 강력한 치료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세요. 그들의 몇몇 사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가면 증후군은 질병이 아니라 심리적 현상입니다. 이는 자신이 성공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내면의 감정이죠. 자신의 성과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운 덕분이라고 여기며 늘 정체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제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곳에서 스토아 철학이 탄생했습니다. 노예였던 에픽테투스부터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실천했던 철학이죠.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성과 자연에 따라 살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간단한 규칙 속에 그들의 정신건강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짜 증후군에 대한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스토아 철학의 일침이 있습니다. 바로 통제분리라는 개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두 개의 가상의 상자에 나눌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상자는 여러분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담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결정, 행동, 그리고 여러분이 기울이는 노력의 양 같은 것들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책임 영역입니다. 두 번째 상자는 그 외의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상사의 의견, 여러분의 작업에 대한 대중의 반응, 프로젝트가 상을 받을지 여부, 심지어 여러분의 의도를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할지 같은 것들 말이죠. 이것들은 외적인 요소이고 여러분의 통제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 가짜 증후군은 거의 전적으로 이 두 번째 상자 안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여러분의 두려움을 먹고 자라죠. 혹시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쩌지? 내 작업을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쩌지? 같은 생각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스토아 철학자는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던질 겁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요? 동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프로그래머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가 코드를 작성한 것은 그의 통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가 자체는 통제할 수 없죠. 자신을 괴롭히기보다는 스토아 철학자는 사실에 집중할 것입니다. 나는 작업을 완료했어. 더 나아지기 위해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그뿐입니다. 그의 자존감은 타인의 판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조종하려 애쓰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단순히 그런 행동을 멈추라고 제안합니다. 자, 통제하는 법은 알겠어요. 하지만 말 그대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감정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토아 학파는 여기서 두 번째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 증후군, 임포스터 신드롬은 감정의 늪과 같습니다. 들통날까봐 두렵고 새로운 과제 앞에서 불안하며 잊지도 않은 실수에 부끄러워합니다. 이런 감정들에 휩싸여 허우적거립니다. 스토아 학파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사고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자신을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행동으로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보고서를 작성했나요? 네. 프로젝트를 완료했나요? 네. 발표를 잘 마쳤나요? 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것들이 사실입니다. 당신의 행동 말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당신의 감정들, 즉 두려움, 불안감,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들은 그저 물 위의 잔물결일 뿐입니다. 이것은 본질을 바꾸지 않는 당신 머릿속의 소음일 뿐입니다. 스토아 학파에게는 능력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체계적인 행동을 통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가치 있음이라는 붙잡을 수 없는 느낌을 쫓는 끝없는 지치게 하는 추구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사기꾼 증후군을 겪는 사람에게 가장 큰 동력이 되는 칭찬과 비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들은 마치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칭찬에는 몹시 목마릅니다. 칭찬은 잠시나마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고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기 때문이죠. 반대로 비판은 치명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비판이 단순한 피드백이 아니라 자신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 즉 그토록 기다리고 두려워하던 정체 발각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의 자존감은 다른 사람의 말에 완전히 좌우됩니다. 그렇다면 스토아 철학자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칭찬과 비판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스토아 철학자에게 칭찬과 비판은 모두 외부적인 것일 뿐입니다. 이는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외부적인 사건들이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을 진정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비난받으면 불쾌하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게 인간으로서 당신을 더 나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자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진실뿐입니다. 만약 비판이 정당하다면 아주 좋습니다. 그것은 공짜 교훈이자 스스로 성장할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비판이 부당하거나 악의적이라면 왜 그 정보의 소음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어야 할까요? 결국 당신 스스로 타인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그 말에 굳이 신뢰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임포스터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가장 큰 변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운이라는 마법 같은 단어입니다. 어려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을 때 자부심 대신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우연히 타이밍이 잘 맞았을 뿐이라고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느끼는 거죠. 이런 생각은 성공에 대한 책임을 즉시 회피하게 만듭니다. 운이었을 뿐이라면 다시는 같은 성공을 재현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예를 들어 세네카 같은 인물이 이 말을 들었다면 그저 콧방귀를 뀌었을 겁니다. 그는 운이란 당신의 철저한 준비가 찾아온 기회와 만나는 지점일 뿐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적시에 적절한 장소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오랜 시간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 직책을 얻은 것도 수년간의 배움에 투자한 결과입니다. 문제를 해결책을 찾은 것 또한 몇 시간 동안 깊이 고민한 덕분입니다. 이 모든 노력을 그저 맹목적인 운이었다고 폄하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자신의 노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자기 기만의 한 형태입니다. 당신은 행운아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노력과 실력의 결과입니다. 가면 증후군을 키우는 아주 해로운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SNS를 열어보면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경력, 잘 꾸며진 성공의 모습, 그리고 동료들의 눈부신 성과가 끊임없이 보입니다. 그에 비하면 자신의 승리나 성과는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지죠. 당신은 자신의 길을 타인의 잣대로 재기 시작하고 당연히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무대 뒤 일상적인 모습과 다른 사람의 화려한 쇼윈도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비교해야 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어제의 당신 자신이라고요. 오늘 당신은 어제보다 조금 더 현명해졌는가? 조금 더 절제력이 생겼는가? 조금 더 용감해졌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던져야 할 유일하고 진정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길은 자신만의 도전 과제와 속도, 그리고 지형을 가진 독특한 여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포토샵으로 보정된 이미지와 경쟁하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 비행기의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완전히 무의미하고 지치게 만드는 일이며 당신의 에너지와 스스로의 발전에서 오는 기쁨마저 앗아갑니다. 자신의 길에 집중하세요. 오직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가장 친한 친구는 다름 아닌 완벽주의죠. 완벽주의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100% 준비되지 않았다면 시작도 하지 마. 아직 부족해. 다시 해야 해. 완벽하지 못할 배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이죠. 이러한 높은 기준이라는 가면 뒤에는 사실 평범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남들의 비판이 두렵고 실패하는 것이 두렵고 스스로가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일을 끝없이 미루거나 아니면 불가능한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결국 번아웃에 이르게 됩니다. 스토아 학파는 철저한 실용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목표인 미덕덕을 추구했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좌우명은 완벽하게 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기, 지금 당신이 가진 자원 내에서 최선을 다하라였습니다. 스토아 학자들에게 완벽한 순간이나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은 고상한 원칙으로 위장한 비겁함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실행이 아니라 행동 그 자체였습니다. 불완전하더라도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기적을 기다리며 제자리에 맴도는 것보다 항상 낫습니다. 자, 이제 스토아 철학의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사상 중 하나인 내면의 요새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당신의 의식, 당신의 마음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곳은 당신만의 피난처입니다. 당신의 허락 없이는 어떤 타인의 의견도, 상처 주는 비판도, 날카로운 비난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 불신 증후군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이 요새의 문을 그저 열어두는 것을 넘어 활짝 열고 빨간 카펫까지 깔아주며 직접 적을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나는 충분히 좋지 않아 라는 생각을 안으로 들어와 마음껏 휘두르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당신 스스로가 이 파괴적인 생각에 당신을 지배할 권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는 이 문을 지키는 경계심 강한 수문장과 같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려는 모든 생각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는 그 생각을 멈춰 세우고 세 가지 핵심 질문을 던지며 신문합니다. 첫째, 이 생각은 사실인가요? 둘째, 이 생각은 내게 도움이 되나요? 그리고 셋째, 이 생각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나요? 이 질문들 중 단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 생각은 요새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대로 밖에 머물러야 하죠. 당신은 당신의 요새에서 계속 주인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무서운 괴물인 실패의 공포는 어떨까요? 가면 증후군을 겪는 사람에게는 어떤 실패든 재앙과도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망치거나 승진해서 누락되거나 실수를 저지르면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죠. 이것은 자신이 사기꾼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이며 주변 사람들도 마침내 그 사실을 알아챘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실패 하나하나가 연약한 자존감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을 더욱 굳건히 만듭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에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패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진정으로 실패하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덕스럽지 못한 것이죠. 즉, 자신의 원칙을 저버리거나 비겁함에 굴복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배신하는 행위 말입니다. 프로젝트를 잃거나 돈을 잃거나 직위를 잃거나 심지어 명예를 잃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외부적인 불운일 뿐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발생했지만 당신의 본질이나 인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자에게 진정한 실패는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겁함에서 비롯된 무기력한 행동, 그것이야말로 유일한 진정한 실패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저 삶의 경험일 뿐입니다. 관점을 바꿔볼까요? 어려움을 어떻게 보세요? 장애물, 벌, 아니면 자신의 무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노예 출신으로 고난을 몸소 겪었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상을 거대한 훈련장으로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도전은 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 운명이 특별히 보내준 스파링 파트너입니다. 새롭고 더 막중한 책임을 맡고서 혹시 자신을 사기꾼처럼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잘 됐네요. 이는 자신감을 키우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개인 트레이너입니다. 복잡한 프로젝트를 잘 해낼 수 있을지 의심이 드나요? 잘 됐습니다. 이는 용기, 규율, 그리고 끈기를 단련할 기회입니다. 모든 의심과 모든 불안한 생각은 패닉에 빠질 이유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라는 초대장입니다. 이는 이성, 논리, 그리고 철학을 실천에 옮길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이름의 체육관에서 훈련하는 정신의 선수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문제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가장 강력한 스토아적 도구를 활용해 봅시다. 그것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의 메멘토 모리라는 실천입니다. 어둡게 들리나요? 사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원칙 중 가장 삶을 긍정하는 원칙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 특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낙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료함을 얻고 본질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떨쳐버리기 위해 삶의 유한함을 끊임없이 상기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상상해 보세요. 끝없는 영혼과 피할 수 없는 종말에 비추어 볼 때 오늘 회의에서 충분히 똑똑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나 소셜미디어의 비판적인 댓글 때문에 느끼는 불안감. 이 모든 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러한 연습은 강력한 필터처럼 작용합니다. 그것은 사소한 걱정거리들을 순식간에 걸러내고 오직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깁니다. 즉, 당신이 이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당신의 원칙에 충실한지,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단 한 번뿐인 소중하고 제한된 삶의 시간을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를 걱정하며 보내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요? 스토아 철학자에게는 답은 명확합니다. 자존감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가면 증후군을 겪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끊임없이 확인하려 합니다. 벽에 걸린 학위 증서, 명함 속의 번듯한 직책,
상사의 칭찬, SNS 게시물에 달리는 좋아요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외적인 요소들은 그에게 어느 정도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일시적인 목발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목발이 사라지는 순간 그는 불안감이라는 나락으로 다시 떨어지죠. 그의 자존감은 온전히 외부 세상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는 자존감을 전혀 다른 토대 위에 쌓아 올립니다. 그는 자기 안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그의 자존감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기반을 둡니다. 그의 성품, 결정, 그리고 덕성에 말이죠. 그는 자신에게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라고 묻는 대신 오늘 나는 정의롭게 행동했는가, 용기를 보여주었는가, 정직했는가 라고 묻는 거죠. 이것은 마치 외부 세상에서 콘센트를 찾아 헤매는 대신 내면에 마르지 않는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존감은 유행이나 타인의 시선 혹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의 것이죠. 이제 여러분의 일과 삶을 스토아 학파의 연극 은유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까요? 스토아 학파는 삶이 운명이나 자연이 쓴 거대한 연극이며 우리는 그 연극 속의 배우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특정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역할을, 내일은 부모의 역할을, 모레는 친구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로서 당신의 임무는 대본과 다투거나 다른 사람의 역할을 연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가면 증후군을 겪는 사람은 자신이 진짜가 아니며 그저 전문가인 척할 뿐이라고 끊임없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학파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 당신은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무런 속임수가 없습니다. 핵심 질문은 당신이 진짜 전문가인가가 아니라 이 역할을 얼마나 품위 있고 책임감 있게 연기하는가에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성에 대한 고민으로 고통받기보다는 그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집중하세요. 삶의 무대 위에서 좋은 배우가 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에게 실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만약 여러분이 대다수의 가면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과 같다면 아주 사소한 실수조차도 재앙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이자 그토록 두려워했던 실패의 순간으로 다가오죠. 실수는 자신을 자책하는 빌미가 되고 당신이 가짜라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만듭니다. 당신은 그 실수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기며 스스로의 자신감을 좀먹게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실수를 외과의사의 냉철한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실수는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소중한 정보일 뿐입니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인 셈이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실수는 판결이 아니라 나아가야 할 길을 재조정해야 할 지점을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실수는 당신의 인격이나 가치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특정 상황에서 당신의 접근 방식이 최선이 아니었음을 말해줄 뿐이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은 현실이 주는 단순한 피드백일 뿐이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더더욱 어리석은 일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꾸준히 실천했던 간단한 정신훈련을 해볼까요? 바로 감사함을 통해 초점을 전환하는 연습입니다. 가면 증후군은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에 끊임없이 집중하게 만듭니다. 지식도 경험도 자신감도 재능도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당신의 마음은 이 가상의 결핍에만 매달려 불안을 키웁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시선을 180도 전환하라고 조언합니다. 당신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는 대신 당신이 이미 가진 것에 대해 의식적으로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이 직업을 얻으셨나요? 당신이 과연 그 자리에 합당한지 고민하지 마세요. 그 기회에 감사하고 맡은 직무를 훌륭히 해내는데 에너지를 쏟으세요.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역량 부족으로 당황하지 마세요. 오히려 당신을 성장시킬 귀한 기회라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세요.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의 늪에서 당신을 끌어내어 현재라는 현실로 되돌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의 상상 속 결핍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기회로 시선을 돌리게 해주는 것이죠. 자,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까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당신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나요? 가면 증후군을 겪는 사람에게 성공이란 거의 항상 외부적인 것입니다. 높은 직위, 많은 연봉, 동료들의 인정, 각종 수상, 좋아요, 그리고 박수갈채 같은 것들이죠.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당신의 완벽한 통제 밖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을 쫓는 것은 결국 끝없는 스트레스로 변무하고 맙니다. 반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완전히 다르고 어쩌면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공의 정의를 제시합니다. 그들에게 성공이란 오로지 내면의 상태입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란 이성과 자신의 원칙에 따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올바르게 행동하며 어떤 역경 앞에서도 평온함과 명료한 정신을 유지하는 사람이죠. 그들의 관점에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 즉 의다이모니아, 영혼이 번영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재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타인의 시선에 묶여 깊이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저 자신의 일을 정직하게 수행하는 평범한 장인이 최고의 안녕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즐겨 했던 작은 사고 실험을 하나 해볼까요? 이 기법은 부정적 시각화 또는 악의 예비 명상이라고 불립니다. 이름만 들으면 섬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지금 당신은 정체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모두가 당신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될까봐 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럼 그 두려움에서 도망치지 맙시다. 정면으로 맞서 봅시다. 이제 아주 자세하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었다고 말이죠. 당신은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가장 끔찍한 일이 무엇일까요? 해고당할까요? 당신의 프로젝트가 완전히 혹평받을까요? 동료들이 뒤에서 비웃을까요? 이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끝까지 재생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99%의 경우 솔직한 대답은 네일 겁니다. 네, 분명 불쾌할 겁니다. 네, 힘들겠죠. 하지만 당신을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도 있겠죠. 비웃음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최악의 상상 속 시나리오조차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은 당신을 마비시키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거대한 괴물에서 그저 불쾌하지만 해결 가능한 문제로 변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디에 힘을 쏟고 있나요? 더 똑똑해 보이는 것에, 아니면 정말로 더 똑똑해지는 것에. 가면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종종 겉모습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그는 어리석어 보일까봐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실수할까봐 어려운 일들을 회피합니다. 유능해지기보다는
유능하게 보이려고 애쓰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죠. 그의 모든 에너지는 이력서나 이미지, 그리고 거치레를 만드는데 소모됩니다. 반면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것에 집중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력서를 채우는 대신 미덕을 기르라고 말이죠. 그들은 4가지 주요 덕목을 강조했습니다. 지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 용기 두려움 속에서도 올바르게 행동하는 능력, 정의, 자신과 타인에게 정직함, 그리고 절제자기 훈련과 욕망을 통제하는 것. 매일 조금 더 용감해지고, 조금 더 정의로워지고, 조금 더 지혜로워지기 위해 노력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똑똑하게 보이는지에 대해 걱정할 시간은 아예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인격을 쌓아 올리는 진정한 일에 몰두하게 될 테니까요. 드디어 스토아 철학자들이 도달한 핵심적이고 해방적인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론은 자기의심, 즉 가면 증후군을 뿌리째 뽑아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것들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잠시 이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나는 사기꾼이야, 모두를 속이고 있어 라고 울리는 생각은 그저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은 단지 몇 개의 단어들이 모인 것일 뿐이며 뇌 속의 정기적 신호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믿고 자신의 인격의 일부로 삼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객관적인 진실이나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의식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구름은 밝고 기분 좋지만 또 어떤 구름은 가면 증후군에 대한 생각처럼 어둡고 먹구름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구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늘입니다. 구름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공간, 바로 여러분이 그 공간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어두운 구름과 싸우거나 억지로 흩어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들을 지켜보고 그 존재를 인정하며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흘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은 나는 사기꾼이야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아, 너 또 왔니? 라고 말한 뒤 하던 일로 차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지 말지는 언제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때가 온 거죠. 가면 증후군은 문제가 우리 자신에게, 즉 지식이나 재능 혹은 자신감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믿게 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관에 있다는 것을요. 당신은 엉뚱한 곳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외부 세계, 즉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지위, 칭찬 같은 것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고 있죠. 이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정하며 당신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것이죠. 반대로 스토아 철학은 삶의 기반을 당신의 내면으로 옮기라고 제안합니다.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덕스러운 행동을 하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당신의 능력 안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불안감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가면 증후군은 더 이상 당신을 붙잡을 힘을 잃게 될 겁니다. 당신의 의식 속에서 더 이상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이 주는 핵심 교훈은 간단합니다.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애쓰지 말고 그저 가치 있는 행동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 당신의 인격,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작은 공간,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현대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입니다. 어떤 스토아 철학 원칙이 가면 증후군에 맞설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